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말 핫한 책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모건 하우저리 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변의 법칙, 모건 하우저. 오, 나오자마자 아주 뜨거운 신간입니다. 네, 이분이 한 3년쯤 전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예. 책도 뭐 한국에서도 잘 팔렸고 맞아요. 또 아마존 같은 데서도 이제 잘 팔린 책인데요. 제목이 사실 불변, 법칙, 엄청나게 무거운 말들입니다. 네. 사실 세상에 저는 뭐 웬만하면 불변도 없고 또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된다고 네. 보는 쪽인데, 근데 저자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개별적이고 되게 특수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별적이고 특수한 일 속에서도 뭔가 보편적인 질서나 논리를 찾아내는 게 실은 뭐 투자에 있어서 투자 전략도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때 다르지만 나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건데, 이 저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구체적으로 뭘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론으로서 상당히 울림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의 이야기. 네. 불변의 법칙. 원제는 Same as Ever라는 책이고요. 아마 근데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 저자의 성함일 것 같아요. 네. 모건 하우절.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고요. 지금 또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또 파트너로 일한다고 하는데,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이 그 블로그나 이런 거에도 통찰력 있는 글을 쓰고, 네. 뭐 이것도 뭐 그 글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전 독자로서 모건 하우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책을 읽으면서 야, 참 통찰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이런 저자들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저는 뭐 워렌 버핏 그렇고요, 찰리 먼거 그렇고, 또 마이클 모보신이나 아니면 뭐 하워드 막스도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사이클을 여러 번 겪어본 좀 나이 지긋한 분들이 네. 뭐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저는 이 모건 하우절도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전 이 사람 나이는 잘 모르지만 이 책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2000년대 초에 스키 타다가 친구들이 이제 죽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20대라고 하니까 젊다는 것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아마 제 또래인 것 같아요. 예, 40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이것이 지식이라기보다 모건 하우절은 지혜를 말해주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도 이렇게 좀 아주 깊이가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해서 저는 나이를 유추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이 책의 전작, 돈의 심리학 때 특히 그랬죠.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문 서적들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아서 좀 통찰력 있게 썼고, 네. 일반인들도 읽기 쉽게 네. 정말 그렇습니다. 무릎을 탁 칠 수 있게 쳤던 책이 바로 이제 돈의 심리학. 돈의 심리학. 그래서 그 책도 엄청 많이 팔렸고, 네. 불변의 법칙 이 책도 초반에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의 딱 앞부분을 보면은 네. 합리적인 낙관론자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네. 써 있더라고요. 네. 합리적인 낙관론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낙관론자는 세상이 나빠지는데 배팅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은 이제 저도 이 말에 참 공감하는 게, 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쁘게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서 나빠지기보다 이제 좋아지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통찰 앞에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저것 따져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낙관론자는 보다 긴 호흡에서 긴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좋아지고 또 주가는 올라가고 뭐 이런 개념일 테고요. 합리적은 그거보다 조금 짧은 과정에서 길게 보면 좋아지지만 중간중간에는 울퉁불퉁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 낙관론자라고 하는 거는 길게 보되 네. 그 중간중간이 고속도로처럼 좋은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울퉁불퉁한 길에 견디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뭐 이런 디테일한 의사결정들은 늘 뭐 100% 낙관론은 아니지만은 길게 보면은 안 되는 쪽보다는 세상은 좋아지는 쪽에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건데요. 실은 주식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 지수가 한 해 한 해 올랐다 떨어졌다 이제 그러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1972년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 오른 해가 떨어진 해에 2.5배 정도 되고요. 한 해 떨어지면 한 3해 가까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뭐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주식 장기 투자하면 법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는 또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고, 야, 이제 세상이 바뀐 거 아니야? 세상이 아주 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했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낙관론자가 이기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때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상황에 닥치게 되면 사실 낙관론을 견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참 많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은 험난하지만 결국은 우상향 해왔다라는 거고,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사례가 그 미군 장교죠. 스톡데일이라는 네. 사례가 많이 그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라고 비관했던 사람들, 네. 혹은 너무 낙관했던, 네.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너무나 단기적으로도 낙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버티지 실망해서. 못했고, 네. 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라고 낙관을 하되 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맞아요. 라고 현실을 받아들였던 그런 합리적인 낙관론자들이 네.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럼요. 저는 뭐 특히 투자자는 안 되는 쪽에 배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주식이라고 근데 이제 투자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안 되는 쪽에 배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이제 경험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안 되기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좋아져 왔다라는 거기는 한데요. 다만 이 안 되는 것에 배팅하지 말라는 것과 네. 모든 해가 좋다는 건 전혀 다른 다르죠. 문제예요. 다르죠.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투자자는 떨어질 때 기회를 보고 좌절하기보다는 뭐 이제 그렇게 저는 뭐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좀 낙관론자이시고, 저는 뭐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30대까지는 걱정이 너무 많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는 저는 낙관론자입니다. 낙관론자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서 죽은 이탈리아 사회주의자인 그람시가 이성으로는 비관하더라도 우리가 이성의 비관과 의지의 낙관 뭐 이런 얘기했고요. 또 체 게바라도 이런 얘기했어요. 불가능한 꿈을 꿔라. 그렇지만 리얼리스트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면은 조금 낙관론을 가지되 또 한 해 한 해의 작은 흐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만 중요한 거는 나쁠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는 생각을 특히 투자할 때는 좀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저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제일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근데 이 주식이 조정받으면 살 거야. 라는 사람이 조정받으면 못 사요. 못 사죠. 더 떨어질 것 같고. 뭐 이 책에 나오는 구절로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는 없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그렇죠. 뭐 미국의 연준이 뭐 어떻다는 둥, 뭐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등 이런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모든 조건은 좋은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때 사는 게 맞지만 일반론으로서는 근데 아주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디테일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이제 손이 안 나간다고 하죠. 손이 안 나가죠. 분명히 내가 산다고 했는데.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불변의 법칙, 주요 키워드 몇 가지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입니다. 특히 저자한테 아슬아슬한 세상, 큰 의미가 좀 있죠. 네, 뭐 이 사람은 뭐 생사가 갈렸어요. 스키 매니아인데
친구들과 스키 타러 갔다가 같이 타러 갔어요. 근데 스키 타지 말라고 하는 금지 구역이 있었는데 이 모건하우절은 그냥 안 갔고 어떤 이유로 친구 둘은 갔어요. 근데 친구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이게 뭐 합리적인 분석이냐? 그래서 모건하우절이 주장하는 거는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영역이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역사가 바뀐 사례들 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암살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뉴딜 정책도 성공했고 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을 사실 뭐 우리가 스키 타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사고가 나고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네. 특히 투자의 세계에서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 포지션이 그냥 청산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컨대 뭐 신용으로 주식을 많이 산다라든가. 그래서 뭐 이 책을 보면 뒤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낙관이 화를 부르죠. 우리가 주식을 외상으로 사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는 자기 확신이 강할 때거든요. 네. 더더욱 이건 너무도 나에게 확률이 높은 이런 거라고 생각할 때 실은 이 굉장히 무리한 포지션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확신이 강할 때 무리한 포지션을 잡는 것인데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의 어떤 계산을 따름이고 길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예상대로 또 좀 잘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이내믹스가 존재해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부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경우라도 내가 망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으면 안 돼. 그게 확률이 극히 낮더라도. 그렇죠. 뭐 러시안 룰렛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총알이 돌아가는데 내가 안 맞을 확률이 높지만 그거는 극히 확률이 낮더라도 그 일이 현실화됐을 때는 그 결과는 재앙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포지션을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안 잡는 것이 내가 7번 성공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8번 한 번 잘못하게 되면은 내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큰 전제가 이 사람이 이 불변의 법칙을 말하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태도에서의 불변이에요. 태도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태도에서의 아하. 불변이지만 어떤 삶에 있어서는 확실성의 세계가 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첫 출발을 아슬아슬한 세상이라고 했던 게 나름 또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태도에서의 불변이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낮추려고 하고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띄워놓고 이런 경우엔 이렇게 대비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대비해야지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통할 것인가? 네. 또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모건하우절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이클이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행동의 관성은 실은 미래를 전망하는 것 같지만 지금 보이는 게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추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편향이 존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나오고 또 가치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100%의 어떤 알미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어떤 한쪽으로의 운동이 과했을 때 반대편에 이제 역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역시 뭐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요. 그건 이제 이 금융 위기를 얘기했던 이제 민스키라고 하는 학자의 네. 표현인데 결국은 한쪽으로의 운동이 과하면 예컨대 호황이 너무 지속이 돼요. 그럼 사람들은 빚을 냅니다. 그렇죠. 이 부채를 늘린다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잖아요. 네. 잘 됐을 때 내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낙관론으로 부채를 많이 가졌다는 상황 자체가 역설적으로 상황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변동성이 생겨도 있더라도 그때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나 투자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도 항상 그 신용융자 비율, 신용융자 금액 이런 네. 걸 또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투자에 있어서는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네. 경향적으로 좀 나쁠 포텐셜이 있는 투자의 대상과 네. 또 객관적으로 상황이 나쁜데 예. 경향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산들을 보게 되면 실은 절대적으로 굉장히 좋더라도 뭐가 바뀌는 국면에서는 자산 가격, 특히 주가 같은 거 많이 떨어지고요. 반대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게 나쁘더라도 네. 좋아지는 변화가 있을 때 많이 올라가는데 경향성.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근데 미국 주식은 너무너무 좋고 또 한국 주식은 또 너무도 결점이 많아 보이는데 저는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상황보다는 이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방향 같은 것들도 투자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한쪽으로 많이 움직인 자산들의 동화가 돼서 그쵸. 자기 강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주식에 신용융자까지 끌어와서 네. 더 지르게 되는 거고요. 참.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예측이 아닌 준비성에 투자하라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뭐 그 근간에는 내가 어떤 견해를 갖더라도 그 견해가 아주 확정적인 사실이나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책에서도 뭐 좀 비유를 합니다만 건물로 따져 보면은 뭐 최근 10년간 지진이 나지 않았던 지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지진이 일어나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 약간 이런 식의. 예컨대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심 탈렙의 블랙스완과도 좀 네. 유사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지진을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충격은 아주 치명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확률과 확률값. 예컨대 그 확률값이라고 하는 건 확률 곱하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지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진을 알 수는 없지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구조물을 짓고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이제 외상으로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은 반대편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야 될 그런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험성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사례일 테고요. 그렇다면 그 방금 확률과 확률값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키워드로는 확률과 확실성이 나옵니다. 네, 네. 확률하고 확실성, 이게 정의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확률이잖아요. 네.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화한 나름의 계량화한 게 확률이고요. 확실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건하우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조언을 하는, 특히 투자 그루들이 조언을 하는 거는 확률적 사고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일이 100% 확실한 건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거의 틀이 있어야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확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행동을 못 하잖아요. 다만 이것이 100% 확률이 아니고 다른 일이 나타날 그 확률을 또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아까 이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이 대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 저를 비롯한 전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전망이 잘 틀리죠. 또 그 전망이 쭉집게라고 해서 그 전망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네. 이제 전망을 듣는 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갖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 전제가 들어가죠. 이러이러한 전제 하에서 뭐 예컨대 시장이나 경제가 어떻게 변할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갖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없으면 모든 일이 무작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망을 가지면 그것이 어떤 성경에 나오는 진리처럼 소비하지 않더라도 이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게 되면 이 전제가 틀리면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말랑말랑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고의 조건인 것 같고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가진 심리는 확실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혹은 애널리스트가 리서치 센터장님이 코스피가 3,000까지 갈 가능성은 한 6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클릭 안 하죠.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코스피 3,000 갑니다라고 하면 네. 막 클릭해서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 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사실 모호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도시에 정주하고 살았던 세상은 인류의 긴 역사로 굉장히 짧은 시기거든요. 네. 근데 예컨대 야생 동물과 싸우고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뭐 이랬던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훨씬 더 긴 거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선 실은 예컨대 어떤 그 내가 그 사는 동네에서 원시인들이 나무가 부스럭부스럭 거릴 때 그래서 확률적으로 사자가 올 확률이 몇 %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확실성을 원하는 그런 지극히 당연한 욕구가 있는데 근데 인생의 선택이나 투자의 선택에 있어서는 실은 확실성을 추구하고 그런 의견을 내가 수용하는 것보다는 결국 대전제는 세상에서 확실한 건 없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이내믹스가 존재하는. 예컨대 어떤 기업이 너무 좋아요. 기업이 좋다라고 하는 건 거의 쉽게 바뀌지 않는 중요한 속성인데요.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기업이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다 그 기업의 주식을 사게 되면 좋은 것보다 가격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은 투자의 대상은 좋더라도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은 좋더라도 그 펀더멘탈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되면 투자하기에 좋은 대상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실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망을 맞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확실하게 구현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낮은 것 같아요. 좋은 쪽이거나 나쁜 쪽이거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선택은 확률적 사고를 하는 게 뭔가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저자가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지금 도망가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빨리 알려달란 말이야. 혹은 사야 돼, 팔아야 돼, 알려달라고 하는 게 본능이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라는. 또 본질적으로 메시지를 미래는 주죠.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한데 근데 실은 저는 투자나 인생의 여러 선택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그 일이 그래야 이 확률값의 부여가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다른 높은 확률을 벌어진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을 내가 올바른 확률을 부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내가 확률값의 부여는 틀렸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투자와 인생에선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참 항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거죠. 불변의 법칙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지금 매출 증가율이 얼마가 예상이 되고 원가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안 와닿죠. 그냥 이거 지금 미국에서 대박 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은 확실히
다가서게 되죠. 네. 그래서 스토리와 확실성이 결부가 되었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는데 사실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 뭐 SNS에도 그렇고 어떤 그 사칭 광고 있죠. 네. 사칭 광고 하는 거에 이게 딱 쓰이더라고요. 스토리와 그러니까 확실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애널리스트한 직업도 마찬가지고 네. 스토리텔링이 좋은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이거든요. 네. 근데 그 블랙스완을 쓴 나심 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스토리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렇죠. 해요.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는 음. 건데, 근데 뭐 지금 이제 모건 하우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스토리텔링이 좋은 사람이 설득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실은 스토리텔링이 좋은 사람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고 그 조언을 받은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거는 조금 인과성이 저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예. 스토리텔링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또 그 잃기 또 쉽고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다른 의미에서의 또 통찰력 있는 나심 탈렙은 이 스토리에 속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뭐 같이 생각해볼 네.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모건 하우절도 나심 탈렙을 여러 번 인용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확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희귀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간은 과소평가한다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과소평가죠. 예, 특히나 저희 회사에 예. 그 생일자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생일을 메신저 맞은 같은데 사람들. 예, 그러면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생일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야, 정말 뭐 작지 않은 인연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컨대 제 뭐 카카오톡 메신저에 한 뭐 900명 정도 돼 있다 그러면 네. 실은 한 3명 정도는 생일이 겹칠 확률이 높은 거예요. 365일 나눠보면 365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느 경우 뭐 대여섯 명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실은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리고 적은 확률이 생일이 겹칠 확률도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생일 말고도 이제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요. 예컨대 뭐 여의도의 식당에서 만날 확률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굉장히 희귀해 보이지만은 실은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자주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숫자라든가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갖기 쉬운 약간의 좀 인식적인 오류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네. 대한 또 물음도 따라 붙습니다. 네. 실은 금융시장을 보면 저는 요즘은 숫자가 가진 힘, 사실 사람들이 숫자에 약하거든요. 네. 숫자를 가지고 통계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들고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머리 아파. 많이 약해지고 머리 아파. 예. 또 뭔가 좀 이제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우리에게 확실한 숫자라고 하는 사실 과거의 숫자는 확실한데 네. 미래는 되게 불확실하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미래가 과거의 연속선상인 건 맞습니다만은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끊임없이 이 평균을 내고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면 실은 우리가 후견지명으로 과거 거를 보는 것은 매우 쌈박해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약간 이질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보면 한 3, 4년에 한 번쯤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참 100년 만에 위기야 하는 일들이 한 3, 4년에 한 번은 나타나요. 네. 이 IMF 외환위기는 진짜 뭐 우리가 경제개발안의 큰 위기였죠. 네. 한 5년 후에 카드 위기가 나타났을 때 야, 전 국민이 낭비병으로 이렇게 폭삭 망한 건 처음이야 그러고 네. 그리고 또한 3, 4년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터지니까. 맞았을 때는 또 예. 그거는 그 사건 자체는 미국으로 치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80년 만에 큰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로 보면은 실은 굉장히 희귀한 일인 것 같지만
각각의 일들이 우리가 살 때는 3, 4년에 한 번씩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인 것 같고 ELS 같은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패턴으로 확률로 나타나는데 실은 저는 뭐 ELS라고 하는 게 뭐 꼭 좋다 나쁘다 투자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2015년에 비슷한 경험 했잖아요. 그럼요. 예, ELS 때문에. 근데 투자라고 하는 약간의 망각도 있고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2, 3년 동안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또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이 이 변동성에 대한 과소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미국 주식도 지금 보면 뭐 불패의 자산 같지만 미국도 한번 삐끗하면 한 50%씩 밀렸어요. 네. 예, 뭐 닷컴 버블 붕괴될 때 그 정도 밀렸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제 그렇게 밀렸기 때문에 실은 변동성이 되게 축소가 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진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ELS 사태가 참 유례 없는 일처럼 보도가 되긴 합니다만 예전에 뭐 DLF 네.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 가면서 그것도 연쇄적으로 또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적도 있고 설마 독일이 망하겠어요라고 했던 판매를 했던 은행원이 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네. 했었고 이런 일들을 또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측정할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일들이 특히 뭐 비즈니스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네,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인식의 한계,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운이라고 하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그리고 특히 사람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특히 이제 집단적인 행동이 가져오면서 일종의 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세상이 너무 나쁠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은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너무도 두렵죠. 그렇죠. 그럼 집단적으로 주식을 팝니다. 그럼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중들의 쏠림이 있을 때는 한편으로는 아니, 나쁜 건 맞는데 자산 가격처럼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들. 예컨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의 경제 활동은 많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변하는 거거든요. 기업의 경우도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 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공장을 돌리고 원재료를 사와서 마케팅을 하고 팔고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장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대와 혹은 걱정을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상황이 나쁘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집단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보다 그 자산 가격이 훨씬 더 싸질 수가 있는 거고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 모두가 열광하고 좋은 자산에 달려들게 되면 그게 버블이 만들어지는 건데 모건 하우절의 표현을 빌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알의 한계 때문에 바닥에서 언제 돌아설지 알 수는 없고 그렇죠. 버블이 언제 터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터진다. 영원히 지속이 되는 약세장도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강세장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모건 하우절식의 표현으로 하면 이 불변의 법칙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게 언제일 것인가 이런 크게 바뀌는 데미지 그 국면에서 변곡점에서 내가 크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성의 영역인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또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 증폭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직전까지 리만 브라더스의 자기 자본 비율은 굉장히 우수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금융산업에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죠. 예,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의 자기 자본 비율은 갖춰야 될, 근데 BIS 비율이나 각 나라에서 가져야 될 자본 규제라는 그걸로 네. 보면 이제 우수한데 금융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라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돈을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본은 적고 부채는 많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네. 실제로 나빠지는 거죠. 자본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도 많이 하고 특히 최근에는
작년인가요? 파산했던 그 실리콘밸리 네. 은행 파산할 때는 이 뱅킹을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오래된 역사인데 예전에 뱅크런 하려 그러면 그래도 신발 신고 옷 입고 은행으로 가야 됐거든요. 은행으로 뛰어갔으니까 예. 뱅크런. 런인데 이제 지금은 손가락으로 하다 보니까 손가락 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쏠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모건하우절이 말한 것처럼 숫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리만 브라더스는 한 135년 잘하다가 13개월 만에 이제 망했다라는데 이제 그것은 결국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특히 예. 금융업의 경우는 자기 실현적으로 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가 더 많이, 더 빨리입니다. 네. 뭐 제 생각 같기도 한데 저도 성격이 급한데 아, 예. 혹시 센터장님은 조금 느긋한 성격? 아유, 사람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예. 그 세상 느긋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항상 이 책의 저자도 모건하우절도 지적을 하는데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가급적 빨리 도달하는 방법을 누구든지 원하잖아요. 지름길로 가고자 하고. 그런데 항상 그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 빨리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빨리 가려고 하니까 외상으로 주식을 사고요. 미수로 주식을 사는 거고요. 과속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모건하우절이 말하는 이제 불변의 법칙에 가까운 거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뭐 이제 미국의 경우는 한 주식해서 손해 보지 않는 주가 지수에 10년 이상 보유하면은 번다는 거예요. 네.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을 견디기가 힘든 거고 또 모건하우절이 매우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이 길게 견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투자는 장기전이라고 말하지만 예컨대 10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걸 달아놓고 10년 후가 아니고 네. 하루하루 변화를 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장거리 레이스라고 하더라도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 장거리는 그냥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로 뛰는 것이 모여서 장거리가 되는 거야라고 하는 이런 얘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인 그 어떤 지향을 가질수록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또 그 장기라고 하는 게 단기의 총합이고 또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고 또 처음부터 잘 풀리면 자기 강화적으로 어떤 일이 버틸 수가 있는데 실은 처음부터 잘 안 풀리게 되면 네. 내가 장기적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처음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투자에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생각하는 게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목숨 걸진 않아요. 예. 내가 다른 게 있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전업 투자도 네. 실은 뭐 사람 다 다르죠. 제 주변에서 전업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뭐 그 처한 환경이나 시황이나 운이나 자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도 보통의 경우는 저는 전업 투자를 권하진 않는 것이 뭔가 다른 쪽에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소득이 있고 투자를 하는 것과 그냥 오직 나의 어떤 경제적 재생산이 투자를 통해서 벌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투자자들도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나쁜 상황에서 잘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게임이 투자 시장일 수도 있고 그만큼 어떤 자산 배분이나 마음의 여유도 있기 때문이고 네. 급한 길보다는 역시 한 걸음씩 가자라는 이야기고 그게 이제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맞습니다. 또 하나가 누구나 이제 뭐 고통받는 건 싫어하겠죠. 자극받는 것도 싫어하고 네.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자극이 또 다른 기회, 네. 혁신을 만든다라는 지적도 합니다. 특히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인류의 삶을 바꾼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군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예컨대 뭐 비행기가 상용화되고 이런 것도 군대 수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미국 국방부가 어떤 걸 통해서 자기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원자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조금 다른 비유긴 한데 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원자력 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전기로도 했다라는 네. 건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군대라고 하는 거는 실은 약간은 좀 다급하고 또 명령이 그 내려오면 뭐 속된 말로 하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저는 큰 변화 역시 특히 최근에 일본의 밸류업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일본이란 나라가 그러기가 힘든 나라인데요. 일본이란 나라가 뭐 언제 그렇게 뭐 주주를 신경 썼습니까? 주주들만 신경 쓰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막 그 고용된 노동자를 또 신경 쓰고 종신고용이나 이해관계다 자본주의에 가까웠는데 주주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건데 역설적으로 일본이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겪으면서 철저하게 망하다 보니까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자기들이 수용하기 힘든 것도 수용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기업의 재무구조란 관점에서 보면 혹은 지배구조란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많이 논의가 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IMF 외환위기였던 것 같아요. 사회가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가 되다 보니까 아무런 기득권도 존재하지 않았고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실은 투자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큰 투자의 기회는 좀 피를 먹고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뭐 코로나 직후도 마찬가지죠. 주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고통과 파괴가 큰 변화나 혁신을 만든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향으로는 세상은 나쁘기보다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망하지만 않으면 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어떤 변화, 큰 어려움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우주 경쟁이 그렇게 70년대 빠르게 발전했던 것도 소련과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지적도 했고 이 책에서 그 저는 강조를 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말을 탄 기마병들이 참전을 했었는데 네. 그 전쟁이 끝날 맞습니다. 때는 원자폭탄으로 맞습니다. 끝이 났다는 게 그 사이에 뭐 발전의 속도도 그렇고 네. 그게 참 무섭기도 하고요. 다음 키워드는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라는 네. 겁니다.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 리스크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뭐 돌아보면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경제 대공황도 그 중에 하나로 당연히 꼽힐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 그 중간중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가지는 게 저는 특히 투자자 입장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좋고 과정도 좋으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더라도 음. 모든 경우는 저는 비용을 치른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중간은 우여곡절이 있고 또 나의 판단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앞서서 이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은 가장 좋을수록 그것이 큰 위기를 불러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게 또 고통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이 책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무슨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방주사 몇 개 맞았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그렇게 우리가 3년 전에 고통을 치렀던 이유는 실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방역이라든가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변화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결국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재되어 있는데 실은 가장 좋을 때가 반대편의 리액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런 이야기들도 최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사실은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참아내는 능력도 사실은 필요한데 네. 앞에서도 잠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키워드가 원래 힘들다라는 원래 걸 지적을 힘들다.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름길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네. 원래 힘들다라는 걸 또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이게 항상 부딪힙니다 마음속에서. 네. 이 책에서 비유를 했던 건 비유 중에서 좀 공감이 갔던 거는 예,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 20수년째 하고 있는데 예. 대체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있거든요. 어디나 인간관계. 인간관계나 네. 직장이나 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그런 사람이 아예 없기를 기대하는 거는 과도한 기대고 그럼으로써 과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요. 근데 이 책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나의 수용도를 오히려 결정을 해라. 네네네. 원래 세상에 이상한 사람은 있는 거야. 또 그 사람이 안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네네. 나와 생각이 다른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일종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삶의 지혜, 진리나 지혜에도 가깝고 네. 또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은 되게 훌륭한 기업이죠. 근데 네. 구글과 아마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마존에 취업한 딸을 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존은 우리가 네. 빅테크 기업하면 거의 카페처럼 거의 아주 좋은 그 카페테리아에서 아무 때나 가도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네네네네. 구글의 문화는 그렇지만 아마존은 이면지 같은 거 쓰는 그런 것도 있대요. 구글과는 전혀 다른. 근데 아마존은 물론 이제 아마존닷컴이 박리담회에 유통업을 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쪽의 문화는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한국의 기업 문화 이런 것과 좀 비슷할 수 비슷한 있겠네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모든 게 정답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내 환경도 아주 이상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응을 하면 이것이 너무 또 패배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지인이 야 지옥도 그 익숙해지면 천국이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의 그런 좀 어떤 수용의 정도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똑같은 현상이지만 누군가에겐 고통, 누군가에게는 또 지나가는 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비유가 제가 이제 슈퍼마켓을 해요. 슈퍼마켓을 하는데 이 슈퍼마켓 운영의 완전한 거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아내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손님들을 감시하게 되니까 장사가 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의 판매고에서 어느 정도는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허용 범위를 갖는 게 어떤 사업가로서도 합리적이고 그 사람의 어떤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뭐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적으로도 잡손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회계란 게 그것을 그 구체적인 용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비용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꽤 있죠. 예. 그래서 이 저자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권리자는 오히려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작은 혁신들이 이제 씨앗을, 싹을 틔우게 된다라는 건데 그걸 느끼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래서 확실히 기술이나 이런 것도 뭐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좀 특이적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넘어서면 혁신이 되는. 전구를 만든 게 에디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주장을 해요. 전구를 처음 만든 건 에디슨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적당한 밝기와 적당한 내구성을 가지고 만든 사람은 에디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우리가 사실 미래를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자력 발전소가 비행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게 결국은 그 원자력 폭탄을 투하하려면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뭐 미국에서 그거를 일본까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사실 없었으면은
내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원자력 생각도 발전소, 원자력 무기 같은 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좀 다이내믹스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도 또 하나가 뭔가 좀 멀리 내다봐라라는 메시지도 같이 좀 주는데요. 네. 에베레스트 산을 또 비유하는 케이스도 좀 나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론으로서 세상은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 가져야 될 그 원칙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아까 뭐 주가 지수가 오른 해가 많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별로 실익이 없어요. 예, 내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실익이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상이 나빠지기보단 좋아질 확률이 높은데 중간중간의 과정은 늘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간 자체를 견디는 것보다는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10년을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도 낙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람시가 했던 말입니다. 이성으로는 비관하더라도 의지로는 낙관하면서 그걸 좀 견디는 예, 그런 태도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초반부에 얘기했던 그리고 이 책의 그 첫 장에 나오는 합리적인 낙관주의자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는 말이랑 네, 일맥상통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센터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심쿵 한방, 네, 이 불변의 법칙,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을 네, 직접 좀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고 더 편해졌다. 예,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 무엇이 변할 것인가 보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실은 우리의 사고체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도 보편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논리 이런 것들이 모건하우절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인데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모건하우절이 이 책을 다 완성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사람의 주장은 세상에 새로운 건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유발 하라리 얘기도 나옵니다. 네. 사피엔스라고 하는 아주 뭐 훌륭한 베스트셀러가 실은 새로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뭐 학자들한테 좀 비판도 많이 받았다. 막 이런. 그런 걸 잘 조합을 하고 알기 쉽게 표현했던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의 힘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말했던 것도 내가 발전시킬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는 가장 강렬하게 그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스토리하고 네. 확실성. 사람들은 확실성을 원한다. 그래서 네. 책의 제목을 불변의 법칙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 저자가.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나름의 또 마케팅 컨셉이 들어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 예. 안에 스토리텔링, 이 모건하우절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잘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많이 배워야겠다. 그래서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님 덕분에 이 불변의 법칙 책을 더 의미 있게 읽어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성공예감 별책 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또 매일 아침 9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